가족일기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한 지 반년, 집을 비워달라는 전 남편의 전화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격적인 비밀을 직감한 그는 슈퍼카를 몰아 병원으로 질주했고 그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월의 갑작스러운 장맛비는 병실의 공기를 더욱 눅눅하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새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죠. 아랫배의 수술 자국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욱신거리며 아파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벌써 사흘째, 흔한 꽃 한 송이, 축하 한마디 없이 저와 이 차가운 사면의 벽분이었습니다. 아기 민준이는 건강이 좋지 않아 방금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인큐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7개월 만에 태어난 조사나라. 녀석은 물에 젖은 새끼 고양이처럼 작고 연약했습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숨을 쉬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혼 후 폭풍 같았던 시간 속에서 제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방 안의 무서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난 6개월간 애써 잊으려 했던 박준서였습니다. 저는 익숙한 그 번호를 망설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설렘 때문이 아닌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준서가 이 시간에 제게 전화를 건 것은 분명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저는 상처의 통증을 억누르려 심호흡을 한 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준서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명령조의 익숙한 말투가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서연 씨, 지금 집에 있습니까? 흔한 인사도 없이 준서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일에서도 감정에서도 지독히 현실적이고 무자비했죠. 지금 좀 바쁜데 무슨 일이죠? 저는 바람이 스며드는 텅 빈 복도가 보이는 병실 유리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말입니다. 이혼할 때 서연 씨가 새로 살 곳을 구할 때까지 잠시 머물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준서의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냉수 같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가 함께 페인트색을 고르고 커튼 하나까지 같이 고르며 미래를 꿈꿨던 곳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했지만 그는 관대하게도 제가 그곳에 더 머물도록 허락했었죠. 저는 그에게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단지 투자금을 회수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팔려는 거죠? 올해까지는 지내도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되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유라 씨와 곧 결혼할 예정이고요. 그녀는 제 재산이 전처와 얽혀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사갈 준비를 하세요. 집을 판 돈의 일부는 다른 곳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습니다. 아, 최유라라는 이름이 가볍게 튀어나왔지만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의 약혼녀, 준서의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름답고 집안 좋은 바로 그 여자. 결국 새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저를 내쫓으려 집을 뺏으려는 것이었군요. 이 얼마나 씁쓸한 일인가요? 알겠어요. 정리할게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와 다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약물 카트를 밀고 들어오다가 실수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옆방 인큐베이터에 있던 민준이가 마치 엄마의 불안을 느낀 듯 침대 옆에 놓인 아기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사나의 울음소리는 약하고 간헐적이었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저는 당황해서 황급히 손으로 휴대폰 스피커를 막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준서의 목소리가 의심으로 가득 차 낮게 깔렸습니다. 방금 그 소리 뭐죠?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심장이 뺏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에게 민준이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됐습니다. 적어도 그가 결혼을 준비하며 제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이용해 그를 붙잡으려 한다고 생각할까 두려웠고 더 최악은 그의 가족이 아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아기를 낳은 친구 병문안을 왔는데 그 집 아기가 우네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요? 당신한테 이렇게 한밤중에 병문안을 올 만큼 친한 친구가 있었던가요? 울음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던데. 서연 씨, 지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사업가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준서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들을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이혼 기간, 저의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너무 지나친 의심 아니에요?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내 사생활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집 문제는 한 달 안에 해결할게요. 그럼 이만. 저는 이를 악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직 붉은 기가 선명한 수술 자국이 남은 제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건강은 최악인데 이제 준서의 의심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내일을 직감했습니다. 박준서는 한 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내는 남자였습니다. 한 번 의심을 품은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 도시 전체를 뒤져서라도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유선염으로 인한 미열로 잠 못 이루는 동안 준서는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울 시내의 모든 산부인과 병원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이 병원의 응급 제왕절개 산모 명단에서 금방 발견되었습니다. 저의 위태로운 평화는 곧 거대한 폭풍에 휩쓸릴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지만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겨우 눈을 붙였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붕대를 갈라온 줄 알고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육중한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상냥하게 웃던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차가운 얼굴과 깊은 눈매를 가진 준서였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는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준선의 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민 변호사. 반년 전 우리의 이혼 서류를 작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덮쳐오는 공포의 수술 부위의 통증마저 잊은 채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의 창백한 얼굴부터 이불 아래로, 이제는 홀쭉해진 배,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매달린 링거, 병까지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신문하러 온 상급자 같은 태도였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 성격 알 텐데요. 준서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민 변호사를 향해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 변호사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서연 씨. 의뢰인 박준서 본부장님의 요청에 따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서연 씨께서 지난 7월 15일 남자아이를 출산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시점과 임신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이 아이가 박준서 본부장님의 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 변호사는 마치 판결문을 읽듯 길고 또박또박한 문장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준서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작은 감정의 동요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돌로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차갑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강인한 척 물었습니다. 준서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축하해주죠. 하지만 만약 내 아이라면 양육권과 법적 책임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내 핏줄이 밖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요.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아랫배의 통증이 저를 주저앉혔습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겠죠. 이미 다 준비해 뒀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가 샘플을 채취하러 올 겁니다. 준서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방을 나섰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는 변호사에게 명령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호출벨을 누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준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격리된 유리방 안에는 수십 개의 인큐베이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들이 삶을 위해 매 순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었죠. 준서는 커다란 유리창 밖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알려준 305번이라는 번호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유리 상자 안에는 민준이가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작았고 붉은 피부 위에는 온갖 의료기기 줄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인공호흡기 박자에 맞춰 희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차가운 기계들 속에서 아이는 너무나도 외롭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준서의 주머니 속 주먹이 어느새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늘 날카롭고 계산적이던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사를 하던 간호사의 손가락을 꽉 쥔 이쑤시개처럼 가느다란 아들의 작은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은 그의 피, 그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몸 일부가 저곳에 누워 연약하게 숨쉬며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 변호사가 다음 법적 절차에 대해 입을 열려 했습니다. 본부장님, 유전자 검사 절차에 대해서는 돌아가세요. 준서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민 변호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혼자 있고 싶으니 준서는 으르렁거리듯 말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유리상자 속 아이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의 냉정함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과 비통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차가운 유리창에 갖다 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기를 저 작은 생명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듯이 민 변호사는 준서의 심상치 않은 태도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물러났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오직 준서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하얀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외롭고 무거운 고뇌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이 야심찬 남자의 심장 속에서 막 깨어난 어떤 신성한 감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준서는 인큐베이터 앞에서 거의 1시간을 서 있다가 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침묵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이번에는 조금 더 제 가까이 앉았습니다. 저는 대면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그의 깊은 한숨 소리에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호칭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낯선 김서연 씨가 아닌 당신과 나로.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약간의 책망과 자책이 섞인 듯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서 뭘 어떡해요? 동정이라도 받으려고요. 아니면 당신의 명성과 새로운 결혼에 방해될까봐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할까봐요. 준서는 침묵했습니다. 제 말이 일부 맞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6개월 전 우리가 지긋지긋한 권태 속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는 잔인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으로 뼈와 살을 가진 아이를 직접 본 지금 그의 모든 계산은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 마지막 기념일 밤이었죠.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외로움과 습관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서로의 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운명적인 그 하룻밤이 민준이를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준서는 화제를 돌렸지만 그 질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7개월 조산이라 폐가 미숙하고 면역력이 약하대요. 적어도 1달 이상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격렬한 내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다음 달로 예정된 유라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결혼은 사랑, 혹은 그가 사랑이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회사와 유란의 집안의 거대 해운 그룹을 합병하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야망이자 어머니의 기대였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계프게 숨쉬는 친아들과 무일푼의 초라한 전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아이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유라와의 결혼은 분명 취소될 겁니다. 그의 사업도 위태로워지겠죠. 하지만 만약 그가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그의 양심이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에어컨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마침내 준서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본래의 단호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임시적인 타협안이었죠. 잘 들어요, 서연 씨. 이 일은 당분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와 유라 씨는 절대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업을, 그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아이를 이용해서 당신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
가서 당신 결혼식이나 잘 준비해요. 내 뜻을 왜곡하지 말아요. 준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을 VVIP 병실로 옮겨주겠습니다. 24시간 당신과 아이를 돌볼 전담 간호사도 고용할 거고요.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합니다. 당신은 그냥 몸조리하고 아이에게 줄 모유나 잘 유축해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힘없이 저항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는 실업급여로 아니면 낡은 보석 몇 개 팔아서 당신 꼴을 좀 봐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다는 겁니까? 멍청한 자존심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말아요. 준서는 나지막이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듣기 거북해도 뼈아프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민준이가 살아남기 위해선 최상의 조건이 필요했기에 지금 그의 도움을 거절할 권리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제 베개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입니다. 이 안에 당신이 편하게 쓸 만큼 충분한 돈이 들어있어요. 아끼지 말고 써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 카드를 바라보며 굴욕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비밀번호가 결혼기념일이라니 그가 아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과거를 제게 상기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대로 둔 걸까요? 병실을 나선 준서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아산병원 원장님께 연락해서 소아과 병동에서 가장 좋은 특실을 예약하고 싶다고 전해. 그리고 명심해.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만약 말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바로 사직서 쓸 준비해. 그는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위험한 줄타기를 선택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 대한 책임과 유라와의 화려한 미래.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위협받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정문 밖 나무 그늘에 숨어 주차된 빨간색 차 안에서 한 쌍의 날카로운 눈이 선글라스 너머로 준서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차창을 내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까딱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를 푸른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5성급 호텔 같은 넓은 병실로 옮겨주었습니다. 민준이를 돌보는 의료진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준서는 매일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일이 끝난 늦은 저녁에 찾아왔죠. 저와는 별로 말을 섞지 않고 제 건강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인큐베이터 옆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는 데 썼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에게 몰래 손가락을 넣어 쥐게 해주고 입으로는 박자가 틀린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냉정한 본부장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서툰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안개처럼 옅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는 회의가 길어져 오지 못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깎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예의 바른 노크 소리 따위는 없었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 퍼지는 진한 향수 냄새에 저는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준서와의 약혼 발표 기사에서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그 도도한 분위기와 날카로운 눈빛은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라는 선글라스를 벗고 경멸 어린 표정으로 호화로운 병실을 한번 훑어본 뒤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뵙네요. 그녀는 달콤했지만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과도를 내려놓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준서 씨는 여기 없어요. 유라는 옅게 웃으며 의자를 끌어와 앉더니 길고 늘씬한 다리를 꼬았습니다. 전 준서 씨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을 찾으러 왔죠. 정말 누릴 줄 아는 분이시네요. 이 VVIP 병실 하룻밤 이용료가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라던데 준서 씨가 전처에게 참 다정하네요. 그렇죠.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해요. 저 피곤해요. 저는 그녀와 말씨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아요. 바로 말하죠. 당신이 준서 씨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알아요. 305호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그 약해 빠진 조사나. 제가 맞게 말했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조사했을 줄이야. 그 아이는 저와 준서 씨 아이예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왜 상관이 없죠? 유라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우린 곧 결혼할 사이고 그의 재산은 곧 내 재산이 될 거예요. 내 남편이 쓸모없는 전처와 사생아를 먹여 살리는 꼴은 절대 용납 못해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결혼을 망치려는 건가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당신들 결혼에도 관심 없고요. 우리 아이만 건강해지면 바로 떠날 거예요. 저는 옷자락을 꽉 쥐며 대꾸했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독사의 혀처럼 도끼 어린 말들을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떠나면 끝일 것 같아요. 내가 이 눈엣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냐고요? 준서 씨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 아픈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겠죠. 하지만 난 달라요. 난 사업가고 당신 모자의 존재는 내 결혼에 있어 리스크예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요. 여긴 병원이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유라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본 적 없는 잔인함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직접 손 쓸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제 발로 사라지게 만들 방법은 많으니까. 이 병원에도 우리 집 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둬요. 당신 아이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알아서 처신 잘해요. 내가 직접 나서게 만들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테니까. 말을 마친 유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서 문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참 약해 보이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은 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유라의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제 아이의 인큐베이터를 언급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숨을 가지고 저를 위협한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는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준서에게 돈과 권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지금 저와 유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질투심과 계략으로 가득 찬 저런 여자로부터 밤낮으로 우리 모자를 지켜줄 수는 없을 겁니다. 떠나야 해.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떠나야 해.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절실하게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병원의 밤은 고요했지만 조금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아들의 호흡기를 떼어내는 상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아과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료 기록을 들고 몇 장 넘기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보호자님, 민준군의 상태가 호전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병원 병상이 포화 상태입니다. 병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더 위중한 응급 환자들을 위해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의사는 아이가 최소 3주는 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우리 아이는 아직 너무 약해요. 아직 스스로 완전히 호흡하지도 못한다고요. 어떻게 지금 저희 모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두 코를 내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병원 방침입니다. 오늘 정오까지 퇴원 준비를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도망치듯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병상 포화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라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급 병원으로의 전원, 민준이의 현재 건강 상태로 일반 구급차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무는 것 또한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병원 이사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유라라면 이보다 더 끔찍한 짓도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준서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만약 제가 그에게 전화하면 유라는 즉시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더욱 미쳐 날뛸 테죠. 게다가 준서는 내일 있을 올해 가장 중요한 주주총회 준비로 정신이 없을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약혼녀 집안을 상대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준서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을 팔에서 뽑아냈습니다. 피가 흘러나와 솜을 붉게 물들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가 급히 아기 옷 몇 벌과 가방을 챙겼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미친 계획이지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제 친정으로 갈 겁니다. 제 고향은 여기서 300km 이상 떨어진 외딴 산골 마을입니다. 그곳은 공기가 맑고 권력 다툼이나 잔인한 음모 따위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도 제가 박준서의 전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갈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하야, 나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은하는 30분 만에 병원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준서가 집을 요구했던 일부터 유라의 등장,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부당한 퇴원 명령까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은하는 돌 의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미친 것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다른 길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고향은 너무 멀잖아. 아이도 이렇게 약한데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은하야, 여기 있다가는 내 아이가 죽을 거야. 저 여자 손에 내 아이를 맡기느니 차라리 자유를 찾아 길 위에서 죽는 게 나아. 저는 은하의 손을 꽉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 대신 차 한 대만 빌려줘. 내 이름은 쓰지 말고 콜택시 앱도 쓰지 마. 준서나 유라가 추적할지도 몰라. 은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사촌 오빠가 개인 택시를 하는데 차는 좀 낡았어도 엔진은 쌩쌩해. 바로 전화할게. 근데 돈은 있어. 너 전세금도 다 썼잖아. 저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화이트 골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마지막 예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들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거 금은방에 가서 팔아줘. 좀 멀리 있는 곳으로 가고 신분증은 절대 남기지 마. 현금이 필요해. 계좌이체는 절대 안 돼. 저는 은하에게 보석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서가 준 블랙카드는 감히 쓸 수 없었습니다. 그걸 쓰는 것은 제 위치를 준서에게 알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완벽하게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은하는 보석 상자를 받아들고 걱정스럽게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이거 어머님 유품이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늘에 계신 엄마도 분명 외손자를 위해 이해해 주실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하가 떠나고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몰래 살폈습니다. 마침 교대 시간이라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환자복을 벗고 헐렁한 외투와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털모자를 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탄 얼굴에 눈 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지만 두 눈만은 엄마의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하가 낡은 신문지에 싼 현금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3천만 원 받았어. 오빠한테는 쓰레기 처리장 쪽 후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거기는 사람도 없고 CCTV도 없어. 고마워, 은하야.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저는 은하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됐어. 울지 말고 얼른 아기 데리고 가. 내가 아기한테 필요한 휴대용 산소통이랑 약도 사놨어. 빨리. 저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인큐베이터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직 간호사에게 전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젊고 순진한 간호사는 제 말을 믿고 인큐베이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이의 연약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내 아가, 내 아들,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고생시켜서. 이제 가자. 저는 아이를 두꺼운 담요로 꼼꼼히 감싸고 헐렁한 외투자락 안에 숨긴 채 뒷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 뛰었습니다. 병원 뒷문을 나서자마자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낡은 은색 택시 한 대가 늙은 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란데 인상이 고단해 보이지만 선한 중년의 기사님이 서둘러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세요. 어서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저는 민준이를 품에 꼭 안고 차가운 빗방울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며 뒷좌석으로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은하는 제 손에 약 봉투와 젖병을 쥐어주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도착하면 내가 사준 대포폰으로 꼭 전화하고 원래 쓰던 폰은 켜지 마.
알았어. 너도 젖으니까 얼른 들어가. 저는 친구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잡고 기사님께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하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희미한 네온 불빛과 함께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빛 속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은하의 작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와이퍼가 삐걱거리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몸을 뒤척이며 약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이의 체온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는 물을 쏟아붓듯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차가 휘청거렸습니다. 갑자기 민준이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크지 않고 코가 막힌 듯 태탱거렸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기사님, 아기가 열이 나요.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요. 길이 미끄러워서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급히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아주었지만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깊게 꺼졌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급성 호흡 부전의 징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용 산소통을 꺼내 아이 코에 대주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듯 했습니다. 아가야, 힘내. 엄마 무섭게 하지 마. 저는 흐느끼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기사님, 이 근처에 보건소라도 없나요?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산길이라서요. 가장 가까운 보건소도 20km는 더 가야 읍내가 나와요. 기사님도 제 울음소리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점점 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골고 대신 약한 딸꾹질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제 팔 안에서 솜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기운이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 모든 원망과 자존심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직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는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라가 두렵지 않았고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이가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빼두었던 원래 유심칩을 다시 끼웠습니다. 땀과 눈물로 축축한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박준서, 유성건설 최고위급 회의실.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준서는 의장석에 앉아 2분기 재무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주요 주주들과 전략적 파트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란의 회사와의 합병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준서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흘끗 보았습니다. 김서연의 번호였습니다.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아주 위급한 일이 아니면 업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하고 회의 테이블에서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바로 대답이 들리지 않고 찢어질 듯한 바람 소리와 한 여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준서 씨, 우리 아기 좀 살려줘요.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절규 같았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뱉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지금 어디야? 아이한테 무슨 일이야?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늘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본부장이 평정심을 잃은 모습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강원도 산길이에요. 애가 파랗게 질렸어요. 숨을 못 쉬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전화기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준서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들이 위독하고 그의 전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속에 있었습니다. 진정해. 당장 위치 보내. 전화 끊지 말고 그대로 있어. 준서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비서를 돌아보며 살기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의, 당장 취소해. 하지만 본부장님, 이건 합병 관련 회의. 한 부사장이 말리려 하자 준서는 소리쳤습니다. 취소하라고 했다. 불만 있는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투자금 빼. 필요 없어. 준서는 테이블 위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도 합병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니프게 숨쉬는 아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가며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항공의료팀에 연락해. 당장 이 좌표로 헬리콥터 보내. 본부장님, 태풍 때문에 헬리콥터가 뜰 수 없다고 합니다. 비서가 그를 따라 뛰며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준서는 욕설을 내뱉으며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는 기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전용 오프로드 차량에 뛰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공사 현장을 다닐 때를 대비해 어떤 지형이든 통과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였습니다. 강원도 도립병원에 연락해서 응급실 특수병상 준비하라고 해. 신생아용 인공호흡기 준비하라고 하고, 만약 내 아들이 잘못되면 그 병원 통째로 날려버릴 거라고 전해. 준서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는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탈출한 맹수처럼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물을 쏟아붓듯 비가 내렸고 앞유리는 흐려졌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지만 준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속도계는 시속 120, 140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위를 대뜨게 가는 화물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의 애원만이 맴돌았습니다. 준서 씨, 우리 아기 좀 살려줘요. 그는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위기를 넘긴다면 다시는 그 누구도, 그게 유라든 자신의 어머니든 서연과 아이를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2시간의 광란의 질주 끝에 준서는 외딴 산길 옆에 위태롭게 멈춰서 있는 은색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차의 비상등이 빛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급정거를 하고 비가 얼굴을 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택시 뒷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이 좌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흠뻑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파랗게 질린 민준이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준서 씨, 애가 숨을 안 쉬어. 서연이 넉나간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너무나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아들, 아빠 왔다. 아빠가 데리러 왔어. 준서는 저와 아이를 한꺼번에 안아 자신의 차로 옮겼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차를 돌려 어둠 속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죽음과의 경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웅크리고 앉아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 안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운전대를 잡고 핏발선 눈으로 미끄러운 산길 앞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애숨이 아직도 고르지 않아요. 저는 가리프게 말했고 눈물은 아이의 파리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 꽉 잡아. 춥지 않게 해. 준서는 쉰 목소리로 말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차에 장착된 무전기를 켰습니다. 경호팀. 들리나? 내 길을 확보해. 이 산길에서 서울 아산병원까지 1시간 안에 무조건 도착해야 한다. 길을 완전히 터. 수신기 너머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교통경찰에 연락해 길을 안내하도록 지원 요청했습니다. 차는 빗줄기를 가르며 화살처럼 질주했습니다. 준서는 전문 레이서의 기술로 운전했습니다. 위험한 급커브 구간들이 순식간에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 기울어질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아이를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차가 시내로 진입하자 길을 안내하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설 경호팀의 대형 오토바이 행렬도 나타나 준서의 차 양옆을 감싸며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차량들을 갓길로 밀어내며 우리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광경에 행인들은 놀라움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흙탕물로 뒤덮인 저 고급 차량 안에 누가 타고 있기에 이토록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이 모든 과시는 오직 제 아이의 생명을 1초라도 더 빨리 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준서는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감이 없었고 대신 극도의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힘내. 거의 다 왔어. 아이는 괜찮을 거야. 그의 위로에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남자가 우리 모자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차는 서울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 입구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이미 이동식 침대와 응급 장비를 든 의사와 간호사 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차문을 박차고 나가 민준이를 안아 이동식 침대에 눕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 살려내. 그가 소리치자 병원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침대를 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여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 그는 저를 대기 의자로 부축했습니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흙탕물과 제 손에 긁힌 상처에서 나온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혼 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 속에서가 아닌 극도의 공포 속에서였습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칼날이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응급실 문 위의 붉은 등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 한 명이 긴장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환자 박민준 군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접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준서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아기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급성 호흡 부전과 심각한 폐혈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혈액 투석을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하지만 아기 혈액형이 희귀한 RH5형입니다. 현재 병원의 혈액 재고가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라니 왜 내 아들은 이토록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제 피를 뽑으세요. 저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준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꽤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한데 건강 상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는 준서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피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뽑아도 좋으니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빨리요. 준서는 소리치며 셔츠 소매를 걷어붙여 단단한 팔뚝을 드러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내 준서를 체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 그의 듬직한 등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이 생사의 순간에 그의 몸에 흐르는 바로 그 희귀 혈액이 그 어떤 유전자 검사서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조차도 신성한 핏줄의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시간 후 준서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서 있었습니다. 준서 씨, 괜찮아요? 제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난 괜찮아. 아이는 괜찮대. 의사가 모든 수치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했어. 준서는 힘없이 미소 짓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오만했던 남자가 이제 아들 때문에 초췌하고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 연민, 그리고 고마움. 바로 그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복도 끝에서 유라가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완벽하게 화장되어 있었지만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제 어깨에 기대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질투심이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잘났네. 정말 중요한 합병 회의까지 내팽개치고 와서 여기서 전처랑 행복한 가족 코스프레나 하고 있는 거야.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시큼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 여긴 당신이 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야. 내가 행패를 부려. 미친 건 당신이지. 주주들이 지금 투자금 회수하겠다고 난리인 거 알아? 당신 어머니는 혈압 올라서 집에 쓰러져 계신다고. 전부 저 사생아랑 저 여자 때문이야. 유라가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유라의 등장으로 병원 복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호기심의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망과 질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선택해. 하나는 당장 나랑 같이 가서 회사 위기를 해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저 모자랑 여기 남아서 모든 걸 잃는 거야. 누가 당신 회사 가장 힘들 때 자금을 대줬는지 잊지 마. 유라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준서는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고 유라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사생아,
준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사생아. 당신이 법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잖아. 유라가 고개를 쳐들고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짝. 살을 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유라는 뺨을 감싸 쥐고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준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준서는 여자를 때린 적이 없었지만 오늘 그 원칙을 깼습니다. 입 닥쳐. 그 아이는 내 아들이고 우리 박씨 가문의 장손이야. 한 번만 더 내 아들을 모욕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준서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때려. 유라가 떨며 소리치자 눈물이 흘러내려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때리기만 할 줄 알아. 내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아이가 위독한 상황에 병원에 압력을 넣어서 서연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았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준서는 휴대폰을 꺼내 유라 쪽으로 사진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유라의 비서가 이전 소아과 과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파혼을 선언한다. 합병 계약도 여기서 끝이야. 너 같은 악독한 여자랑 결혼하느니 차라리 회사가 망하는 게 낫겠어. 준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서연이 더 아름답거나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부성애를 얕보았습니다. 좋아. 잘났어. 정말. 어디 두고 봐. 우리 집안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유라는 이를 갈며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더 이상 올 때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폐잔병처럼 황급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준서는 유라의 뒷모습을 보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가 고생했어. 그는 작게 말하며 제 뺨에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렇게 파혼하면 회사는 어떡해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를 원망했지만 저 때문에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사업을 잃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잃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아들은 나한테 하나뿐이야. 돈 때문에 내 아들 목숨을 걸 수는 없어. 준서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그 현실적이던 남자가 정말로 변한 걸까요? 일주일 후 민준이는 퇴원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아빠의 피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준서가 직접 차를 몰아 우리 모자를 데리러 왔지만 그는 우리를 예전 아파트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 댁도 아니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달려 푸른 호숫가에 외따로 서 있는 하얀 별장 앞에 멈췄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 아니, 당신과 아이의 집. 준서는 말을 고치고 차 문을 열어 민준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장은 넓었고 정원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가 가득 심어져 있었습니다. 내부는 세련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방에는 온갖 장난감과 최고급 아기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이 집을 샀어.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조용한 여기서 살려고 했지. 하지만 일이 너무 바빴어. 이제 여긴 당신과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거야. 준서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아이를 여기에 가두려는 건가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가두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유라와 그 집안이 미친 듯이 나한테 복수하고 있어. 그들이 당신과 아이를 건드리는 걸 원치 않아. 여긴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 있고 경호원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어. 당신은 안심하고 여기서 몸조리하면 돼. 준서는 다시 단호한 리더의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꿈처럼 아름다운 집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준서가 만든 황금 새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라라는 사나운 독수리는 쫓아냈지만 저를 새장 속의 얌전한 카나리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집세 낼 돈 없어요. 제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당신이 아이를 잘 돌봐주는 것.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 1명과 가사도우미 2명을 고용했어. 당신은 집안일에 손댈 필요 없이 오직 엄마 역할만 하면 돼. 준서는 말을 마치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회사에 가봐야 해. 파혼 후에 해결할 일이 산더미야. 저녁은 들어와서 먹을게. 그는 마치 우리가 이혼한 적 없는 것처럼, 마치 여기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커다란 철문 뒤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라의 소나귀에서는 벗어났지만 준서가 만든 더 부드럽고 달콤한 다른 덫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잔인하면서도 다정한 남자에게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침대에 누운 민준이가 몸을 뒤척이며 꿈속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아이의 천사 같은 미소만이 제가 이 싸움을 계속할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다른 누군가와가 아닌 제 자신의 약한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호숫가 별장에서의 삶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준서는 그가 말한 대로 우리 모자를 위한 특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의사는 매일 아침 민준이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요리사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방으로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2명의 가사도우미는 항상 청소와 빨래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숨막히는 통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별장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유란의 가족의 복수로부터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경호원들이 24시간 경비를 섰습니다. 제 휴대폰 통화도 제한되었습니다. 준서는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새 번호로 바꿔주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의 모든 수신 및 발신 통화를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집사님께 말씀드려. 다 해결해 줄 거야. 제가 산책을 나가고 싶다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싶다고 제안할 때마다 돌아오는 준서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된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도자기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보고 있을 때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지만 저를 보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착하게 잘 있었어? 그가 물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착했는데 그 엄마는 미쳐버리기 직전이에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멈칫하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왜 그래? 누가 당신 기분 상하게 했어? 아니면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무도 내 기분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답답함이 나를 죽이고 있을 뿐이에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다시 일도 하고 싶고요. 이렇게 빌부터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며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나를 이해해 줘야 해. 지금 바깥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워. 유란의 집에서 우리 회사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조폭들을 고용해서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게도 하고, 지금 당신이 밖에 나갔다가는 내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1년, 아니면 10년, 평생 나를 가둬 키울 셈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줘. 나도 당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무력감과 걱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회의와 회사로부터의 압박이 그의 기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제게 보호를 강요하는 방식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로 여길 뿐 동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식의 보호는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자유예요. 저는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고심하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다시 일하고 싶다면 민준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내 친구 회사 자회사에 당신 자리를 마련해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전용차로 출퇴근하고 경호원을 동반해야 해. 그것은 준서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양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자유를 향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짙은 보랏빛 석양 속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 좁혀진 듯 했습니다. 저는 준서가 더 이상 예전의 무심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디고 서툴렀지만 제 말을 듣고 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호숫가 별장의 평화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에 깨졌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민준이를 안고 햇볕을 쬐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준서의 어머니 박 여사님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권위적이고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간 첫날부터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제가 자기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박 여사님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자주색 벨벳 투피스를 입고 머리는 높게 올려 묶어 근엄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충실한 가사도우미가 크고 작은 가방들을 들고 따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누가 빼앗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차갑게 한 번 흘끗 보더니 시선을 제 품 안의 아이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이 즉시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기 이리 줘봐. 어디 한번 보자. 우리 박씨 가문의 장손이로구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은 민준이를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준서, 어릴 때랑 아주 판박이네. 이 코, 이 입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그녀는 감탄하며 아이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피어난 드문 미소가
평소의 엄격한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아이가 좀 작아 보이네. 애를 어떻게 돌봤기에 내 손주를 이렇게 말라깽이로 만들었어.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조산이라 아직 건강이 약해서요. 살찌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노력은 무슨, 네가 뭘 안다고 애를 돌봐. 생긴 것만 봐도 애 키우는 데는 소질없게 생겼구만. 됐다. 이제부터 이 아이 식단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박 여사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안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서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뒤를 터덜터덜 따라갔습니다. 이혼했지만 박 여사님 앞에서는 여전히 제가 작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점심, 집안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준서도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3명의 어른이 넓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박 여사님이 옆에 놓인 아기 침대 속 민준이를 어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결정했다. 다음 주에 민준이는 본가로 데려가야겠다. 여긴 너무 멀어서 오가기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본가의 양육 환경이 훨씬 좋아. 영국에서 전문 유모 2명도 이미 채용해놨다. 박 여사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국그릇에 떨어뜨려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무데도 못 보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서연, 너도 좀 분수를 알아야지. 넌 이미 준서랑 이혼했어. 법적으로 따지면 넌 더 이상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는 박씨 가문의 핏줄이니 우리 가문의 방식대로 키워져야 해. 네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런 방식 같은 거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에요. 아직 젖도 못 됐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 모자를 떼어놓을 수 있으세요? 저는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는 제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 씨와 함께 여기에 있을 겁니다. 서연 씨가 아이 엄마고 아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준서가 나섰습니다. 그는 손을 테이블에 올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늘 순종적이던 아들이 전철을 편들기 위해 자신에게 감히 반기를 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가 감히 외부 사람 때문에 엄마한테 대들어.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최유라랑 파혼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장손을 이런 시골 구석에서 자라게 하겠다고? 박 여사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지 시골 구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 손주를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민준이를 서연 씨 곁에서 떼어놓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준서는 한 글자 한 글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서를 바라보며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킬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준서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준서가 한번 결정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일어나 핸드백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잘났다. 너희들이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디 한번 보자. 만약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녀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별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듯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걱정 마. 아무도 당신과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을 테니까. 그의 말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안정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여사님과의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방문 이후 준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자주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고 때로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파혼과 주주들의 자금, 회수로 인한 후폭풍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민준이를 안고 집안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서재를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묵은 책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조금 정리해 주려다가 서류 더미 속에 섞여 있던 갈색 가죽 표지의 수첩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단정한 필체의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서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호기심에 몇 장 넘겨보았습니다. X년 X월 X일. 오늘 또 서연과 다퉜다. 그녀가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진다. 어머니는 또 전화해서 아이 얘기를 꺼내셨다. 너무 피곤하다. 그저 그녀 옆에서 조용히 잠들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도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X년 X월 X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나는 정말로 그녀를 잃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서연을 위한 최선일지도 모른다. 내 옆에 있으면 그녀는 고통받을 뿐이다. 어머니는 결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푸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실증이 나서 부와 명예를 터자 이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박 여사님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저를 밀어낸 것은 그의 어머니의 혹독함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X년 X월 X일. 오늘 술에 취했다. 서연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취방 앞까지 차를 몰고 가 그녀의 방불빛이 켜진 것을 보기 위해 밤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너무 비겁하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준서는 무정하고 배은망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툰 남자였고 효와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기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해? 그냥 좀 정리해 주려고요. 일찍 왔네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준서는 저의 붉어진 눈시울과 책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짐작한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제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정리하지 마. 내일 도우미 분이 할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쉬어. 그의 다정함에 저는 더욱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를 안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이를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혼자 힘들게 두지 않겠어. 우리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갈 거야.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서의 회사 경영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유란의 집안은 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준서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 공급망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공사 중이던 현장들은 멈춰섰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줄지어 사표를 냈습니다. 준서는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으며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의 눈은 수면 부족으로 훤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 모자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폭풍 우치는 밤, 준서는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다 깨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정문에서부터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준서 씨, 왜 비를 맞고 그래요? 저는 놀라서 그를 부축하러 달려갔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준서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그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몸은 숯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사와 가사 도우미를 불러 그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주치의가 즉시 호출되었습니다. 과로와 심한 감기가 겹쳐 고열과 경련을 일으킨 겁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게 일하다가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준서에게 해열제를 주사하고 링거를 연결한 후 경고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뜨거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누워있는 그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태산처럼 강하던 남자가 지금은 이토록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중에도 준서는 끊임없이 저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의 잠꼬대에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뺨을 그의 손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아무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서 나아요. 다음 날 아침 준서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는 깨어나 제가 침대 옆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잠이 깊지 않아 바로 눈을 떴습니다. 깼어요. 몸은 좀 어때요? 제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졌어. 걱정시켜서 미안해. 준서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요. 바보같이.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요? 회사,
망하면 어때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모자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그를 꾸짖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준서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우리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를 걱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네. 우리요. 더 이상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도 다시 일할 거예요. 당신을 도울 거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단언했습니다. 준서는 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만 옆에 있으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설령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 따뜻한 방 안에서 폭풍우가 지나간 후 상처받았던 두 개의 심장은 다시 하나의 박동을 찾았습니다. 준서의 오만함과 자존심은 사랑과 관용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명예와 돈은 뜬구름일 뿐이며 오직 가족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바쳐 우리 모자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서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간 균형을 맞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의 회계 장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지만 박 여사님으로부터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준서가 출근하자 박 여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 없이 전담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는 경계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20억이다. 이거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라. 민준이는 두고 가. 내가 키울 테니. 저는 수표에 찍힌 0의 개수를 보고 박 여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청렴한 척하지 마라. 네가 준서 곁에 붙어 있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잖아. 이제 걔 회사도 어려운데 옆에 있어 봤자 얻을 것도 없어. 이 돈 받고 새 인생 시작해. 아직 젊고 예쁘니 새 남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그녀의 말은 제 자존심에 바늘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크게 착각하고 계시네요. 제가 준서 씨 곁에 있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부유했을 때 저는 떠났어요. 지금 그가 가장 힘들 때 저는 돌아왔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부부의 정 때문에요. 그가 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표를 집어들어 박 여사님 앞에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어머님 돈으로는 모성애를 살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돈으로 저를 모욕하러 오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경악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니, 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문 쪽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언제 돌아왔는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하고 저한테는 그녀가 필요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그녀처럼 조강지처는 산더미 같은 돈을 줘도 살 수 없어요.
너 또 저의 편을 드는구나. 박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준서를 가리켰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옳은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만약 계속 저희 삶에 간섭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민준이를 데리고는 더 이상 어머님을 뵈러 가지 않겠습니다. 준서는 단호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을 보고 테이블 위의 종이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서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고 핸드백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패배감과 고독함이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과의 일 이후 저는 이 별장에 계속 사는 한 영원히 기생하고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준서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를 재운 후 저는 준서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 씨, 저 여기서 나가서 살고 싶어요. 서류를 보던 준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나가? 우리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잖아. 혹시 오늘 어머니 일 때문에 그래?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이에요. 더 이상 황금 새장 속의 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자립하고 싶어요. 이래서 제 힘으로 저와 아이를 부양하고 싶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일할 수도 있잖아. 내가 막은 것도 아니고. 준서는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여기 있으면 전 여전히 당신의 보호 아래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평등한 시작을 하고 싶다고요. 이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을게요. 당신은 언제든 아이를 보러 올 수 있지만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결정하면, 그리고 그는 제가 절대적인 존중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존중할게. 하지만 나한테 한 가지 약속해줘. 뭔데요? 우리 모자를 돌볼 기회를 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나는 여전히 민준이 아빠고 당신을 다시 되찾으려는 남자니까. 준서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은 방문할 권리만 있지. 내 삶을 통제할 권리는 없어요. 약속할게. 준서가 아이처럼 손을 들어 맹세하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의 독립 결정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의 후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자유와 상호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별장에서 약 5km 떨어진 평범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제 손으로 직접 꾸몄습니다. 저는 한 식품 회사의 회계팀에 취직했습니다. 바쁜 삶이었지만 즐겁고 의미 있었습니다. 준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 일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매일 저녁 들렀습니다. 지시만 내릴 줄 알던 본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사소한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놔도 내가 애 씻길게. 준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바닥에 물을 다 튀겼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너무 세게 문지르는 바람에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점차 그는 능숙해졌습니다. 아이의 목을 받치는 법도, 적당한 온도의 물을 맞추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늦게 퇴근해 보니 준서가 거실 바닥에 앉아
아이와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은 한쪽에 던져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죠. 민준이가 아빠하고 옹알거리자 그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소박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부자의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준서는 낡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손은 여전히 새근사근 잠든 민준이를 안고 있었죠. 잠든 그의 얼굴은 참으로 온화했고 약간의 피곤함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부자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좋은 집이나 좋은 차, 화려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그저 폭풍 같은 하루가 끝난 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평온하게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준서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깜빡 잠들었네. 요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가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더 잠이 잘 와. 그 집은 너무 넓어서 춥게 느껴져. 준서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서연아, 당신과 아이를 다시 데려올 기회를 줘. 다시는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옅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파티를 여는 대신 저의 작은 아파트에서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 여사님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준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손주의 성장을 보며 그녀의 생각도 점차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손 첫 생일 축하한다. 박 여사님은 민준이에게 금팔찌를 채워주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낯설어하지 않고 오히려 방긋 웃으며 그녀의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크게 웃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노년의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박씨 집안에 이렇게 귀한 손주를 낳아줘서 고맙다. 박 여사님이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서 받은 첫 번째 진심 어린 감사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감동하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며 모든 거리감을 녹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박 여사님은 우리 둘만의 공간을 남겨두고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다이아몬드 반지나 값비싼 보석을 선물할 것이라 생각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마른 풀로 엮은 반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반지 기억나? 준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대학생 시절 준서는 강가에서 풀반지를 주며 제게 청혼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부자가 되면 제게 세상 전부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예전 그 강가에 가서 이 풀을 다시 찾아왔어. 내가 당신에게 아무리 많은 다이아몬드를 선물해도 그 옛날의 풀반지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 이 안에는 우리의 가장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준서는 무릎을 꿇고 제 약지에 풀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서연아, 다시 내 아내가 되어줄래? 폭풍우 없는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항상 당신 손을 꽉 잡고 함께 걷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손에 끼워진 소박한 풀반지를 보고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직 저와 아이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준서는 저를 번쩍 들어올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과거의 모든 고통과 원망을 씻어냈습니다. 비가 갠 뒤 하늘은 맑아졌고 부서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더욱 완전하고 더욱 깊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